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오늘 덥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더웠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적당히, 바람도 불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울산하고 인연을 맺은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전쯤에 여기 김태경 대표님하고 인연이 되어서 처음으로 여기서 10년 전에 강연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러 번 오게 되어서 울산은 늘 반갑고 낯익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런 강연회를 진행하기가 많이 무리일 수도 있는데 준비해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1시간 한 3, 4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마지막에 질문을 조금 받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제가 소중한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질 원장님 및 선생님을 위한, 그래서 오늘의 타겟은 학부모님들이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하시는 원장님들, 선생님들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은 지금 참여하신 분들께서 직접 상담하시거나 또 학원 홍보물을 만드실 때 아마 써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제가 어떤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고민해 보셔라, 어떻게 공부해 보셔라 라고 권유 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미나에 열심히 동참하시고 또 돌아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조금이라도 써먹을 수 있으면 저한테 큰 보람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한 책 이름이 똑똑 영어인데요. 똑똑 영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울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 김태경 대표님께서 야, 책 좀 쉬운 걸로 하나 부모들이 읽을 수 있도록 썼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권유를 해주셔서 썼는데 반응은 여전히 어렵다라는 반응이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말로 설명하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 소개를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이 부분 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뭐 영문학 공부했었고, 또 법학 공부했었고, 저는 뭐 평생을 배우고, 글 쓰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해왔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뭐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요. 또 국제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 활동들, 또 대학에서 강의도 했었고, 또 여러분들하고 접점은 저도 오늘 설명드릴 똑똑한 영어 공부가 무엇인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그 개념을 가지고 영어로 대학 가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학원도 운영했었고 또 유학원도 운영했었고 출판사도 운영했었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했었습니다. 뭐 뒤늦게 또 공부를 좀 더 하고 왔고요. 지금은 성신여대에서 국제통상법 강의하고 있고 또 인터내셔널 미디에이션이라고 해서 뭐 조정, 협상 뭐 이런 게 있는데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인터내셔널 미디에이터로서 뭐 상사 분쟁 조정 관련된 뭐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또 연구공간 자유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쓰고 싶은 여러 가지 책들 쓰고 뭐 이런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인데요. 화두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영어 때문에 크고 작은 좌절을 다 경험해 보았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좌절을 하고요.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영어를 가르치시는 영어 전문가잖아요.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좌절이 없나? 아니죠. 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분들 또한 나름의 그 상황에서 다들 좌절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런 좌절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걸까? 나보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봐서는 내가 영어를 아주 잘해서 그 사람들 눈에는 내가 영어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자기는 알죠. 자기가 느끼고 있는 좌절과 고민,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들이 다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똑똑하게 공부하는 게 뭔지 몰라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출발점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친구는 부산의 해운대구에 있는 아주 좋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이에요. 공부도 곧잘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전교 1, 2등을 했던 남학생인데, 수능 영어 당연히 만점 받았고요. 공부 잘했습니다. 이제 이 친구는 꿈이 뭐냐면, 고등학교 다니던 내도록 서울대, 고대, 연대의 경영학과, 그러니까 좋은데 스카이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뭐 BCG나 아니면 맥킨지 같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 경영 컨설턴트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도 너무 잘했고 3년 동안 전교 1, 2등을 다투었고 학교에서 시키는 거 다 잘했어요. 영어도 너무 잘했고 다 1등급 맞았고 만점 맞았고 이 친구는 결국은 서울대는 떨어지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입학했어요. 그래서 합격 통지서를 받고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이제 자기가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했던 게 보상받은 느낌이었고 이제 이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에 부풀어 올랐어요. 이 친구가 이제 학기가 개강하고 1학년 1학기 첫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좌절에 빠져버렸어요. 충격에 빠져버렸어요. 이 친구는 자기가 학교에서 시키는 거 굉장히 잘했고 부산에서 영어 좀 한다고 생각했고 다들 자기한테 영어 잘한다고 말하고 자기도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1학년 1학기 경영학 입문 수업에 들어가 보니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참고로 지금 고려대 경영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강의 반 이상이 영어로 진행해요. 수업을. 그리고 전체 수업은 다 텍스트는 영어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영어를 꽤나 잘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고 들어갔는데 첫 시간에 영어로 토론을 하고 싸우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반박하고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에 이 아이는 반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성적으로 고려대 경영학과에 들어왔는데 첫 시간에 이 친구가 자기의 언어 능력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걔들이 누구냐 하면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릴 영어로 대학 가기라는 걸 통해서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똑똑한 영어 능력, 똑똑한 영어 공부를 성공적으로 해서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안 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시키는 대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엄청난 개인적인 좌절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한편으로 제가 생각해 보기에 이 친구는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정말 열심히 다 했고 대한민국 교육부가 정한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만점을 받았어요. 수능 영어를. 만점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국가에서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이미 자기가 꿈꾸는 맥킨지나 보스턴 컨설팅 가기에는 이미 자기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었다라는 좌절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머지 경쟁하는 애들을 보고. 그럼 이 친구가 이런 좌절을 경험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 생각에는 일정 부분은 국가의 책임인 것 같아요. 잘못된 교육 정책인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육 목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요즘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죠. 공교육에서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시키는데 시키는 거대로 열심히 다 했고 거기에서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센텐스를 만들어서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만점을 맞았는데도 뭔가 처음부터 영어 교육의 목표 자체가 잘못 설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못이 아니죠, 그죠? 두 번째로는 또 미흡한 교육 방법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읽는 거, 읽고 문제 푸는 거, 조금 듣는 거. 근데 더 중요한 말하는 것과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흡한 방법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뭔가 똑똑하게 공부하는 게 뭔지를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안타깝죠, 그죠? 이런 아이들이 없어야 되겠죠. 줄어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어제 그 잠깐 얘기를 몇 분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할, 원장님들, 선생님들의 역할은 박지성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동열 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학생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훌륭한 역할은 뭐가 돼야 되냐면 히딩크 감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김응용 감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 부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 그게 어쩌면 정말 중요한 선생님의 역할이겠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영어 실력을 경쟁하려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할은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역할은 아이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게 좋은 선생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출발점이 바로 저도 제가 그 책 서론에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영어 때문에 이런저런 수많은 좌절들을 경험했고 극복하기도 했고 고민하기도 했고 힘들어하기도 했고 했거든요. 이 책을 쓰게 된 목적 중에 하나가 내 아이, 지금 이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제 딸인데 내 아이의 영어 공부만큼은 똑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아이는 아빠가 경험했던 그런 좌절들을 조금은 손쉽게 넘어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오늘 고민을 함께 해준 원장님들, 선생님들한테 바라는 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이 혹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 나의 제자, 이 아이들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 아이들의 영어 공부만큼은 좀 더 똑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똑똑 영어,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 영어 공부를 한다 라고 할 때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게 뭔지도 모른 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라마를 배운다, 단어를 익힌다라는 게 왜 단어를 공부하고 왜 문법을 공부하는지 모른 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전체를 큰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의 언어 능력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갓난아기가 처음에는 옹알이밖에 못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워드, 단어를 활용해서 자기의 의사 전달을 합니다. 근데 갓난아기가 처음 배가 고플 때는 울기밖에 못하죠. 응애 하고 울어요.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이제 수준이 되면 밥, 물 이라고 단어로 의사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단어와 단어를 모아서 프레이즈를 만드는 거예요. 밥 이랬던 애가 무지 맛있는 밥, 시원한 물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수준이 더 높아지면 단어와 프레이즈를 모아서 센텐스를 만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머님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밥이라고 하는 거랑 어머님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주십시오는 둘 다 밥 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달라졌죠? 커뮤니케이션의 수준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언어 능력이 발전하는 1단계예요. 1차적으로. 근데 저게 되려면 네이티브처럼 일정 시간 동안 영어에 노출되면 돼요. 누구나 자연스럽게. 혹은 인위적인 학습을 통해서, 인위적인 학습의 도구가 바로 문법, 그라마라는 거죠. 인위적인 학습을 통해서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는 규칙을 머리로 이해하고 적용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학습, 랭귀지 러닝을 통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랭귀지 애퀴지션, 언어 습득을 통해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모아서 문장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는 영어에 엄청나게 많이 노출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이걸 고상하게 ESL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언어 습득이라는 툴을 쓰는 거예요. 또 동시에 우리는 어차피 100% 네이티브와는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학습을 통해서 센텐스를 만들어서 읽고 듣고 쓰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고상하게 EFL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ESL, EFL이라는 건 뭐 둘 다 좋은 방법이에요. 어느 단계까지?
센텐스를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 하기까지.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던 수능 영어의 문제점이 뭐냐면 만점을 맞아도 센텐스로 읽고 듣고 쓰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까지 10년 동안이나 영어 공부를 했는데 이게 뭐야? 대한민국 영어 교육 엉망이야! 이런 말 다들 하죠, 그죠?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얘기예요. 우선 왜 그러면 10년 동안이나 영어 공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10년 공부했는데 왜 영어를 못할까요? 언어 습득이라는 측면에서 영어에 노출되는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10년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분들은 예전에 일주일에 영어 4시간 있었죠, 그죠? 월화, 목금 이렇게 있었죠? 그럼 일주일에 주 4회 52주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방학 빼면 52주 안 돼요. 넉넉하게 곱하기 10년 하면 몇 시간일까요? 2080시간. 근데 2080시간을 24시간으로 나눠보면 86일. 12주 3개월. 그러면 네이티브들 3개월짜리가 센텐스로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옹알이 수준이지. 그러니까 언어 습득이라는 측면에서 네가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 졸업까지 10년 동안 영어 했다? 라고 할지라도 영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수업 시간만큼 혼자 공부했다고 가정해도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짜리가 무슨 한국의 6개월짜리가 한국말을 얼마나 한다고요? 영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언어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똑똑하게 영어를 공부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이걸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센텐스까지 의사전달하는 것, 이게 영어의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똑똑 영어라는 게 뭐냐면 1차적으로는 단어를 모아서 구를 모아서 센텐스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센텐스를 모아서 패러그래프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패러그래프를 모아서 패시지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밥 이랬던 아이가 어느 순간 어머님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주십시오 라고 한다 그랬죠. 이 친구가 수준이 좀 더 높아지면 이러는 거예요. 패러그래프를 만드는 거예요. 문장과 문장을 조합해서 어머님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침에 어머님이 늦잠을 주무셔서 제가 군포 학교를 갔다 와서 지금 무척 배가 고프거든요. 문장과 문장을 조합해서 밥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러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수준이 더 높아지면 이제 패러와 패러를 조합해서 패시지라는 걸 만들어서 의사전달하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당장 밥 한 끼 지어주십시오. 첫째, 아동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 밥을 지으셔야 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둘째, 부모로서의 책임, 양육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셋째, 원만한 부부관계라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 가시죠. 지금 아직도 누워 계시면 조금 있다가 아버지 오시면 또 싸울 것 같은데요. 따라서 아동인권, 부모로서의 양육의 의무, 부부관계, 원만한 부부관계라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 밥을 지으시죠. 패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능력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토플이다, 토익이다 이런 객관식 영어 시험이 뭐냐면 이 언어 단계의 현재 그 테스트 테이커가 어떤 수준인지를 검증하는 표준화된 시험이에요. 예를 들면 토플 같은 경우는 문장으로 읽고 듣고 쓰고 말할 수 있으면 섹션별로 25점, 26점이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총점이 100에서 105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요. 패러그래프를 만들 수 있으면
섹션별로 27에서 28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서 총점 110에서 114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요. 패시지를 만들 수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영역별로 29, 30점이 나와서 총점 117에서 120 만점까지 나오도록 구조가 설계되어져 있어요. 이게 되시죠? 자, 그 똑똑 영어가 뭐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차적으로는 단어와 구를 모아 문장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문장을 모아서 패러 패시지 차원에서 읽고 듣고 쓰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갖추기 위한 공부가 똑똑 영어예요. 그럼 최소한 학교 교과 영어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센텐스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영어를 가르친다? 정말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 센텐스로 일단 읽고 듣고 쓰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더 바라면 패러 패시지까지 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 책의 챕터가 크게 6챕터로 되어 있는데 왜 이 똑똑한 영어 공부가 절박하게 필요한지, 이 절박한 게 느껴지나요? 정말 저는 이게 절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느낌을 담을 수 있는 표현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절박이라는 표현을 찾았어요. 이 두 번째가 개념적 이해라고 해서 1차적으로 센텐스를 만드는 게 뭔지, 패러 패시지를 만드는 게 뭔지, 똑똑 영어가 뭔지를 설명한 챕터고요. 세 번째 챕터가 기초적 실천이라고 해서 단어를 모아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챕터예요. 오늘 설명을 다 듣고 집에 가셔서 특히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오프라인 오신 분들은 책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챕터 3를 반드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장차 선동열과 박지성이 될 내 아이, 내 학생들을 위해서. 이 챕터 3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의 목표는 센텐스로 읽고 듣고 쓰고 말하기 위해서. 이거 되려면 일정 기간 이상 노출되거나 그라마를 배워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라마를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왜 그게 잘못되었는지 원래 의미가 뭔지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시면 센텐스를 분석하는 방법이 기존에 그라마 공부했던 거와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 설명을 들어보면 훨씬 더 공감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챕터 4 본질적 실천이 뭐냐면 바로 센텐스를 넘어서 패러 패시지를 만드는 실천, 연습, 훈련이에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긴장하고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꼭 보셔야 돼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이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다음 이제 이게 되면 그걸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이게 되면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거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영어로 대학 가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울산 와서 강의했던 주제가 영어로 대학 가기라는 주제로 주로 강의를 했는데 걔들이 뭐냐면 똑똑한 영어 공부를 통해서 패러 패시지 차원에서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능력이 있어서 엄청 재미 보는 애들이에요. 그거 말고도 평생에 걸쳐서 재미 볼 수 있어요. 그게 뭔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학생들 상담하거나 조언할 때 아마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주된 내용은 이 챕터 1, 이 포커스가 갈 거고 나머지들은 대략적인 제가 앞으로 공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세계학, 우리가 너무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영어가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언어이죠. 왜 그런가 보면 전 세계 인구가 대략 78억 명 정도 돼요, 지금. 근데 이 중에
20%인 15억 명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15억 명 안에 포함되시는 분들입니다. 이 중에 25%에 해당되는 3억 8천 명 정도가 네이티브,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언어를 습득해서 영어 쓰는 공간에 태어나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15억 중에 3억 8천 뺀 요 나머지에 해당되겠죠. 영어는 글로벌 랭귀지죠. 이런 국제 기구에서는 영어가 공식적인 언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 전 세계의 많은 비즈니스 활동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죠. 뭐 글로벌 탑10 기업들이 다 영어로 의사 전달을 하는 기업들이에요. 물론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중국 기업이죠. 일부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좌지우지하는 국영기업이다 이러지만 뭐 실체는 그렇죠. 하지만 겉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자기들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글로벌 컴퍼니라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있어요. 영어의 중요성은 특히 우리나라한테 너무 크죠. 뭐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외교적인 역량이 없으면 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없는 국가죠.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치적으로는 뭐 하나만한 얘기고요. 경제적으로도 대외 의존도, 그러니까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가 웬만한 사이즈의 국가 중에 우리나라보다 트레이드 디펜던시가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유일하게 높은 데가 싱가포르, 그 국가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도시죠. 홍콩, 그것도 사실 도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국가 중에 우리나라보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대외 비중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8, 90, 100% 정도가 다 무역 의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규모가 유지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거의 가장 중요한 툴이 영어이죠.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 못해도 대기업 취직에 문제 없어. 토익 공부 열심히 했지만 회사에서 영어 쓸 일이 없어. 내 남편이,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누구가 삼성 다니는데, 현대 다니는데 영어 못해도 상관없던데? 뭐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래서 영어가 별로 필요 없대요. 그분들한테 주고 싶은 답이에요. 미안하지만 당신에게 기업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임무를 맡기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정말 핵심적인 디시전 메이커들은 영어가 필요해요. 네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너가 그 일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삼성전자의 매출을 비교해보면 국내 매출, 해외 매출을 비교해보면 거의 지금 85에서 90% 정도가 삼성전자가 해외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해외 매출이 무너지게 되면 지금의 삼성전자의 규모의 10%, 5%대로 축소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에 어떤 팀이 있냐면 삼성 GSG라고 해서 그 서울의 강남역에 가보시면 강남구와 서초구가 맞대어져 있는데 거기 강남역 사거리에 삼성 빌딩이 있어요. 하나는 삼성 물산 거고 하나는 전자 거였는데 전자가 그 본사를 거기를 쓰다가 다 팔고 지금은 삼성전자의 원칙적으로 모든 팀들이 기흥으로 다 옮겼어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무슨 팀만 남아있냐면 삼성 GSG라는 글로벌 스트래티지 그룹은 거기 남아있어요. 얘들이 뭐 하는 거냐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삼성그룹 전체의 전략적인 경영적 판단을 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팀이에요. 여기에는 전 세계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여기는 경제학 박사, 뭐 공학 박사, MBA 한 사람들, 파이낸스 전문가들, 그러니까 삼성그룹 내의 각 팀별로 뭐 세미컨덕터에서 온 사람, TV 분야에서 온 사람, 냉장고 분야에서 온 사람 해서 이 팀이 있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전체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요. 근데 이 팀의 공용어는 뭘까요? 영어예요, 영어. 이 팀의 모든 의사결정의 공용어는 영어예요.
두 번째로 개인의 능력, 왜 똑똑한 영어 공부가 필요한가? 우리가 개인의 능력이 어떠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 유발 하란이라고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2014년에 사피엔스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한국어 번역본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유발 하란이. 이 사람의 책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의 책 결론이 호모 사피엔스, 우리 현생 인류와 경쟁했던 애들이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종이 있죠. 걔들은 우리하고 종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과의 경쟁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이겼고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발 하라니가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역사는 가시핑, 뒷담화 가게에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의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출발점이 뒷담화래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여러분들 동료들하고도 커피 마시면서 뒷담화 까죠, 그죠? 이 뒷담화가 인류의 역사를 만든 거래요. 이 사람 책 결론이에요. 이 가스핑 때문에 결국 뭐가 생겼냐면 language evolution, 인간만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게 language라는 언어라는 독특한 툴을 가지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로펜스라고 해서 토킹 애니멀, 말하는 동물, 말하는 인간, 동물과는 완전 다른 언어라는 독특한 능력을 호모 사피엔스가 가지게 되었대요. 이 언어 때문에 뭐가 가능해진가요? 소셜 코퍼레이션, 사회적 협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 협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물의 왕국 다큐를 보면 라이언, 호랑이 사자가 있는데 가끔 이 늙은 사자를 들개들이 습격을 하죠, 그죠? 들개들이 나중에 사자를 이겨요. 왜 그럴까요? 들개들이 개떼처럼 달아들거든요. 한 10마리가 해서 한 마리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네안데르탈인보다 호모 사피엔스가 훨씬 더 등치도 작고 별 볼 일 없거든요. 1대1로 맞짱 뜨면 못 이겨요. 근데 어떻게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냐면 언어라는 툴 때문에 다른 호모 사피엔스와 정보와 지식과 감정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보통 평범한 인간이 몇 명과의 소셜 코퍼레이션을 평균적으로 하느냐,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쓸데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로빈 넘바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호모 사피엔스가 평균 147명, 약 150명 정도와 사회적 연대를 형성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떼들은 몇 마리? 10마리 정도가 라이언을 잡는데 인간은 10명이 아니라 140명, 150명 평균적으로 하고 랭귀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500년 전에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썼던 얘기도 공유할 수 있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호모 사피엔스만의 협력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때문에 결국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호모 사피엔스는 지금 인간일 수 있는 인간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언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런 얘기를 백그라운드로 두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일까?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개인의 능력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무능한 사람이야. 옛날에 우리가 구석기시대 때 채집하고 살 때는 누가 능력 있는 신랑감이었을까요? 예컨대 사냥감이 뛰어가는 거요. 사냥감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는 사람. 또 누가 능력자일까요? 높은 나무 3m 나무에 과일이 열려 있는데 딴 사람은 그걸 못 따는 거야.
나무를 기똥차게 잘 타는 사람, 1등 신랑감이죠. 누군가는 물고기를 못 잡는데 이 물질하러 한번 들어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안 나오는 거야. 아직 한 보따리 들고 나오는 거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구석기 시대 때. 구석기 시대 때 인간은 호모사피엔스가 아닙니다. 지금 2021년 지금은 누가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도 철저하게 공감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그 사람의 지식, 경험, 정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영역의 지혜, 지식, 컨텐츠 곱하기 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과 다른 호모사피엔스와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컨텐츠 곱하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있겠죠. 컨텐츠는 엄청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 극단적인 사례가 누구일까요? 이 얼간이 같은 애들, 너드 같은 애들, 이 운둔형 외톨이 같은 천재들 있죠, 그죠? 얘들은 컨텐츠는 대단해요. 아는 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트 할 수 없다라면 별 볼 일 없어요, 사실. 반대의 극단적인 예도 있겠죠. 컨텐츠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사람들 만나면 저 사람은 아는 게 엄청 많은데 말하고 나면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아는 게 없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면 뻥이야. 사실관계도 안 맞아.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들으면 뭔가 막 대단해 보이죠, 그죠? 똑똑해 보이고. 이 극단적인 사례가 사기꾼이죠, 그죠? 사기꾼. 자, 그러면 개인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컨텐츠도 올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올려야 되겠죠.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까먹지 않을 만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라기로는 나의 컨텐츠를 좀 더 과장해 줄 수 있다라면, 좀 더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면 더 좋겠죠.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언어의 한계가 내가 경험하는 세상의 한계이다. 내가 어떤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내가 어디까지 경험할 수 있는지를 한정 짓는데요. 공감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한국어로만 잘하는 게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랭귀지인 영어로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다면 나의 컨텐츠가 단순히 한국어로 커뮤니케이트 하는 거에 비해서 몇십 배, 몇백 배 더 멀티플라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내가 단순히 나의 컨텐츠를 단어를 모아서 문장으로밖에 의사전달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새로 패시지를 만들어서 의사전달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컨텐츠가 몇십 배, 몇백 배 멀티플라이 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죠. 그 뉴질랜드의 소설가인 이 캐서린 치디즈라는 사람이 두 번째 언어, 세컨드 랭귀지를 배우게 되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 언어가 그런데 영어면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열리겠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프랑스의 속담 중에 두 개의 언어를 아는 사람은 두 사람의 가치가 있다. 이런 말 하죠. 체코의 말 중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마다, 새로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 때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다. 하나의 언어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너는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사는 거다. 이 세컨드 랭귀지가 영어라면 훨씬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요즘 다들 인공지능 하죠, 그죠? 이게 우리 영어 교육과는 또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혁명 4C라는 말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이 사람은 다보스 포럼의 의장인데 이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이다, AI다 뭐 아주 유명한 얘기를 많이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흔히 AI 이러면 뭐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곤 하죠. AI가 우리의 친구가 될지 우리를 지배하는 에너미가 될지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함께 있습니다. 이랬던 우리에게 4차 산업 AI라는 게 좀 더 친숙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사건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알파고 바둑 사건이었고요. 또 지금 너무 익숙하게 휴대폰에도 스마트 스피커로도 이미 우리가 AI를 경험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건 컨텐츠와 커뮤니케이션을 둘 다 올리는 건데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교육의 주된 내용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 컨텐츠를 키워주는 게 교육의 목표였죠. 그죠? 그래서 양질의 많은 양, 좋은 퀄리티의 정보, 지식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게, 학생들한테 전해주는 게 교육의 주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때 교육의 질문이 뭐였냐면 What이라는 질문이, What이라는 게 핵심 화두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교육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단어가 도메인 knowledge,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려고 했고요. 또 어떤 걸 메모라이즈 하려고 했고요. 뭐 어떤 루틴, 패턴, 반복이라는 게 이 시대를 특징 짓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what이라는 건 인간보다 뭐가 더 잘한다라는 거죠? AI가 기계 언어가 훨씬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배운 거 이거 쓸모없는 건가? 라는 혼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AI가 지배하는 미래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내용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4C라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이제 우리 교육의 중심이 기존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4C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4C가 뭐냐면 당연히 컨텐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더 이상의 컨텐츠를 가르치는 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구글에 찾아보면,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외우는 거, 그거 왜 외워요? 그냥 찾으면 되지. 아무 의미가 없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4C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해서 비판적 사고. 좀 이따 잠깐 설명하겠죠. critical thinking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문장을 넘어서 패러 패시지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언어 능력, 영어 능력, 읽고 웃고 있는데요. 두 번째가 바로 커뮤니케이션. 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똑똑 영어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잘하자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단어를 모아서 문장 차원에서, 궁극적으로는 문장을 넘어 패러 패시지 차원에서 어떻게 읽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쓰고 말하는 것까지. 세 번째, collaboration이라고 해서 또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것. 또 creativity, 창의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공통으로 내세우는 미래의 교육, 우리의 교육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 영어는 크게 보면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좁게 보면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의 포인트가 달라요. 예전에는 what이라는 게 질문의 포인트였다면 이제 why, how, what if라는 질문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1789년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근대 시민사회의 등장을 알렸던 사건은 다음 중 무엇인가? 1번 미국 독립혁명, 2번 프랑스 대혁명, 3번 갑오경장, 4번 임진왜란. 정답은 프랑스 대혁명. 와, 너 안에 알고 있네, 맞았네? 이게 what을 중심으로 한 질문이에요. 이게 2개월 잘하면 공부 잘하는 거로 평가받았어요.
그러면 why, how, what if라는 건 why라는 거. 왜 프랑스 대혁명이 벌어졌는데? 왜 독일이 아니라 왜 프랑스에서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how. 프랑스 대혁명이 어떻게 미국 독립혁명에 영향을 줬는데? 만약 프랑스 대혁명이 파리에서 벌어지지 않고 베를린에서 벌어졌다라면 what if? 벌어졌다라면 근대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질문의 포인트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고민을 우리나라 교육 결정권자들도 했어요. 그래서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94년도에 수학능력 시험을 바꿨어요. 뭐를 뺏겨서? 미국의 SAT를 뺏겨서. SAT는 what을 질문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미국의 제가 마지막에 조금 설명했지만 SAT 말고도 대학원 갈 때 보는 GR이나 뭐 GMAT이나 LSAT나 이런 객관식 시험이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what을 묻는 게 아니에요. 뭐를 묻냐면 why, how, what if라는 포커스를 준 질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문장을 넘어서서 패러 패시지 차원에서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언어 논리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수능도 그걸 목표로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의 모 교수님이 기반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이 나왔는데 교육단체 반발하고 어디서 반발하고 그래서 이게 다 무더기가 돼버렸어요. 그 지금 수능이에요. 지금 수능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what이라는 질문의 포커스를 못 보내고 있어요. 학력고사에 비해서는 바뀌었다고 하지만. 자, 우리가 코딩 교육 엄청 중요해요. 코딩 언어 대표적인 게 파이썬이죠. 이거와 영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한국어, 우리가 마더텅으로 한국어를 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똑똑하게 영어를 공부해서 똑똑하게 영어로 의사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국어로 경험할 수 있는 세상 세계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의 언어만 사용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세계, 인간의 세계만 경험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디지털 월드, 사이버 월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요즘 많이 등장하는 말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5G다, 블록체인이다, IoT다, 뭐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건 쉽게 말하면 사이버 세상과 인간의 세상을 링크해주는 언어예요. 재밌는 게 요즘 코딩 교육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강조하는데 코딩 교육하면 왜 좋은데? 라고 할 때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eativity는 우리 방금 말했던 포스하고 같은 거예요. 나머지도 사실은 비슷해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을 키운다,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도와준다, 커리어를, 직업을 가지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요즘 이혼으로 시끄러운 빌 게이츠가 바로 이 코딩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러 언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뭐 예전에 그 컴퓨터 언어 배워보신 분들은 C++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요즘은 다들 파이썬을 가장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파이썬은 영어에 가장 가까운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이 파이썬을 만든 사람들이 파이썬의 특징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휴먼 랭귀지와 가장 유사하다. 그때 휴먼 랭귀지는 단 영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를. 마치 그라마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처럼 그게 좀 이따 보겠지만 시멘틱스, 신텍스라고 해서 시멘틱스라는 건 의미,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의미론이라고 해서 단어가 가진 의미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걸 시멘틱스라고 하고 신텍스는 단어가 가지는 grammatical function, 문법적 기능,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언어를 배우는 걸 syntax라고 하죠. 또 논리라는 툴을 이용해서 문장을 넘어서 패러 패시지를 만드는 것처럼 이게
이 파이썬과 영어가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동일한 게 이 파이썬 프로그램도 뭐 first니, class니, return이라고 해서 유보라는 게 있고 또 변수를 가지고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신텍스에 맞는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신텍스에 맞는 패턴을 쉽게 말하면 영어로 문장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들을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패러그램 패시지를 활용한 글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그 파이썬에 사용하는 여러 유보 변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텍스에 맞게 하나의 패턴을 만든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문법에 맞게 문장을 하나 쓴 거예요. 한 문장을 쓴 거예요. 이걸 모으면 뭐가 되냐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 파일에 영어 단어 몇 개가 있는지를 카운트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이게 구조가 뭐하고 똑같냐면 영어로 센텐스를 만들고 패러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배워야 합니까? 자녀들, 학생들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려고 많이 권유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 좋아. 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되고 싶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는 일단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영어부터 배워야 돼요. 영어를 못하는데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짜겠다? 꽝이에요. 파이썬은 영어라는 맥락을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짜려면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짰다가 뭐냐면 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영어부터 배워라. 어떻게? 똑똑하게. 영어를 잘하면 게다가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문자로 파이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영어 콘텐츠들은 다 문자예요. 뭐 edX나 코세라나 칸, 유튜브에 있는 파이썬 관련 프로그램 강의하는 거 다 문자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파이썬 강의는 대부분 비싼 예물을 받습니다. 파이썬 관련 책이 있거든요. 영어로 되어 있는 북들은 거의 다 문자예요. 그걸 번역해서 한국에 파는 것도 있거든요. 비싸게 받습니다. 게다가 번역된 것들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그 번역본을 보면 계속 헤매게 돼요. 영어를 잘하면 이렇게 좋대요. 영어 격차. 경제 능력의 차이가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디지털 격차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이 디지털 디바이드 때문에 더 큰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는 이 둘 간의 악순환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분들은 취직을 할 때 다 페이퍼로 입사 원서를 썼죠, 그죠?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심지어 구글 이런 데는 입사 시험이 뭐냐면 와서 프로그램을 하나 짜보라 그래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짜보라 그래요. 그것도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라 뭐 줌으로 하든 스카이프로 하든 그러니까 디지털 디바이드가 없으면 아예 그런 찬스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어 격차, 경제 능력의 차이가 디지털 디바이드를 만들어내고 디지털 디바이드가 더 큰 경제 격차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문제가 있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경제 능력의 차이가 영어 능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English Divide의 문제가 있죠. English Divide가 더 큰 경제 능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고요. 또 더 심각한 문제는 English Divide 때문에 디지털 디바이드가 생기고요. 아까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누가 더 쉽게 정확하게 잘 배울 수 있는지 격차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언어 능력의 차이 때문에. 이 디지털 디바이드가 더더욱 큰 영어 능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 세 가지가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가장 최근의 통계 자료예요. 2018년도에 1인당 월 사교육비를 정부에서 추산을 해봤어요. 제가 보기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너무 낮아요. 이 통계에 안 잡힌 게 많다라는 거죠. 우리 뭐만 보면 된다? 전체적인 퍼센트만, 큰 흐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9만 2천 원인데 이 중에 일반 교과에 전체 사교육비의 21만 4천 원, 73.29%를 썼다. 21만 4천 원은 뭐 신뢰가 잘 안 가고 73% 정도를 교과에 썼다. 공감이 가져오죠. 공감이 갑니다. 이걸 또 나누어 보면 그 73.29의 대략 40%를 영어에, 대략 40%를 수학에 썼대요. 뭐 전체적인 대략 퍼센트지는 공감이 가는 지표죠. 이게 재밌는 건데 제일 밑에 초록으로 된 게 월 소득이에요.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인 가정에서는 일반 교과 사교육에 6만 1천 원, 영어 교육에 2만 3천 원을 썼대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퍼센트를 보세요. 근데 800만 원, 월 가구 소득 800만 원 이상은 사교육비에 38만 9천 원, 그리고 영어에 14만 8천 원을 썼대요. 거의 7배, 6배 정도의 더 많은 교육을 지출하고 있죠. 그죠? 격차가 English Divide라는 게 Economic Gap과 연결고리가 실제 통계적으로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자료였습니다. 또 재밌는 건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교육, 사교육에 참여하는 퍼센트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어 사교육 참여 비율을 보면 월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는 17.7%만이, 근데 800만 원 이상은 56.6%나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경제 능력에 따른 교육 격차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죠, 그죠? 정보사회가 등장하게 되자 영어의 영향력이 훨씬 더 늘었어요. 예를 들면 현재 매일같이 생산되고 있는 정보의 대략 80% 정도가 영어를 기반으로 한 정보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는 메일의 대략 75% 정도가 영어로 작성된 메일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웹사이트 중에 대략 59% 정도가 영어에 기반해 있는 웹사이트고요. 또 우리가 트윗의 약 51%가 영어로 쓰여져 있고요. 또 전 세계 간행물의 약 50%가 영어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사회의 등장 이후 영어의 비중, 영어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사회를 주도하는 우리가 5개 기업이라고 해서 FAANG이란 말하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 5개 기업이 대표적인 영어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트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기업이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합쳐서 우리 흔히 텍 자이언트, 빅텍이라고 하는데 얘들이 다 영어를 기반으로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똑똑하게 영어를 하게 되면 단순히 대학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학원 갈 때도 취직할 때도 평생에 걸쳐서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이 마지막 6장의 챕터 6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꼼꼼하게 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왜 우리가 똑똑하게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절박한 필요를 설명드렸고,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을 제가 조금 빨리빨리 앞으로 공부하실 내용, 관심 둘 내용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어 능력의 발전 단계,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문장을 구성하는 원칙이 그라마이다. 그러니까 문법을 위한 문법 공부 정말 나빠요. 그러니까 문법을 배웠는데 문장을 못 만든다. 이 말은 뭘까요?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vocabulary 단어를 많이 배웠다. 33,000을 안다. 그런데 문장을 못 만든다? 단어를 잘못 공부한 거예요. 단어를 공부하는, 문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다? 1차적으로는 센텐스를 만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패러 패시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만큼 단어를, 필요한 만큼 그라마를 배워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패러와 패시지를 만드는 원칙이 논리라는 거예요. logic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과 표현을 구분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시고요. 이 챕터에서는 제가 듣기, 읽기, 말하기, 글쓰기와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여러분들이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건 크게 보면 우선 written communication이 있고 spoken communication이 있죠. 커뮤니케이션을 말로 하는지 글을 통해서 하는지에 따라서 written과 spoken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커뮤니케이션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communicate을 active하게 하느냐 passive하게 하느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passive하게 writing을 하는 건 뭘까요? written communication 하는 건 읽는 거죠. 그죠? 남이 써놓은 글을 가만히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리고 passive하게 spoken communication 하는 게 듣는 거죠. 그죠?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읽고 듣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active하게 하는 게 writing, speaking을 하는 거죠. 자, 제가 토플 점수를 가지고 몇 가지 써먹을 수 있는 팁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토플은 센텐스, 패러, 패시지 차원의 언어 능력이 현재 어떤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센텐스로 의사 전달이 되면 섹션별로 25, 26, 총점 100에서 105. 패러로 의사 전달되면 섹션별로 27, 8, 총점 110에서 114 정도. 패시지를 만들 수 있으면 섹션별로 29, 30, 총점 117에서 120. 그러면 수능 만점 받은 아까 걔 부산 해운대구 H고등학교 다니는 애, 그런 애가 그러니까 수능 영어를 만점 1등급을 받았어요. 그 대학 와서 시험 봐보면 토플로 어느 정도 나오냐 하면 평균 점수가 85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센텐스가 깨어지는 거야. 센텐스로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그 토플 성적 활용해서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총점을 보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우리 아이가 토플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점수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수준인가요? 평가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첫 번째가 뭘 보냐 하면 총점부터 봐야 돼요, 총점. 그러니까 총점을 보고 assume 추정해 보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센텐스 정도는 의사 전달이 될 것 같은데요. 아, 이 친구는 패러 정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총점을 기준으로 아이의 언어 능력을 추정하라, assume. 두 번째, verify. 이 assumption이 나의 추정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해 봐야 돼요. assumption이라는 건 추정한다라는 건 그럴 것 같은데 만약 counter evidence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면 그 assumption은 아닌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로 verify 해야 되냐 하면 적극적 의사 전달의 점수, writing, speaking 점수를 보고 나의 assumption이 옳았는지를 검증해 봐야 돼요. 그 다음 뭘 봐야 되냐 하면 passive communication, reading, listening의 점수를 보고 왜 그 추정이 깨어졌는지, 추정이 일치하는지를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토플 점수를 이용해서 학생의 현재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자, 예를 들면 B라는 학생의 총점을 보니까 102점이에요. 그럼 뭐라고 추정할 수 있죠? 이 친구는 센텐스를 만들어서 읽고 듣고 쓰고 말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꽤나 돼요. 그럼 이 친구는 외국에서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2년, 3년 정도 살다가 오면 10명 중에 반 정도가 이게 그냥 돼요. acquiring 한 거예요.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토익 910에서 990 만점 나와도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까 acquiring 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만 사나이가 이 점수가 나왔어요. 엄청 노력한 거예요. 엄청 러닝을 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문장 차원의 의사전달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뭐 하라? verify 하라. speaking, writing 점수를 봤더니
23점밖에 안 돼요. 에이, 패시브한 커뮤니케이션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실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이 안 돼요. 묻어가는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스피킹과 라이팅은 내가 적극적으로 의사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오류가 반드시 드러나요. 그래서 그 점수를 봤더니 23점밖에 안 돼요. 이 말은 센텐스가 깨어지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센텐스가 보일랑 말랑 센텐스가 깨어져요, 지금. 왜 이런 편차가 생겼나? 리딩, 리스닝 점수를 보니까 높아요. 이 친구는 자기 실력에 비해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서 실수를 다 잡았고 리딩, 리스닝에서 확인 안 되는 묻어갈 수 있는 점수까지 다 얻어냈어요. 이 친구는 다음 시험에서 112점이 될 확률 없습니다. 이미 용 썼어요, 그냥.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럼 점수가 올라가려면 실력이 올라가야 돼요. 실력이 올라가지 않은 채 프랙티스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점수가 안 올라가요. 이런 친구한테 야, 너 토플 봐야 되니까 모의고사 10개 풀어봐. 잘못 가이드 해주시는 거야. 돈 낭비하는 거야. 두 번째 학생은 같은 102점이에요. 이 친구는 102점, 센텐스로 의사전달 될 것 같은데? 이 말이 맞나? 적극적인 의사소통 점수를 봤더니 27점이에요. 아니, 이 친구는 센텐스가 아니라 아예 패러그래프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실력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됐어요. 근데 왜 이런 점수 편차가 생겼지? 리스닝, 리딩을 보니까 24점밖에 안 나왔어요. 이 친구는 모의고사를 제대로 안 풀어본 거예요. 뻔히 아는 것도 다 실수했어요, 지금. 그럼 이 친구한테는 공부가 아니라 연습만 하라 그러면 돼요. 이 친구는 모의고사 한 몇 개만 풀어보고 시험 봤는데 다음 시험에 114점이 나왔다? 어머! 실력이 늘었나 봐. 역시 우리 학원이 실력을 키우는 데는 최고야. 아니에요. 실수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자세한 내용을 내가 책에 다 적어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꼭 보세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액티브 커뮤니케이션이 엄청 중요하다. 스피킹과 라이팅을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그래도 리딩 좋은데 스피킹과 라이팅을 아이들을 안 가르치는 거는 저희끼리 있으니까, 학부모님이 없이 저희끼리 있으니까 알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어찌되었던 간에 스피킹과 라이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줘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되면 리스닝과 리딩 점수는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갑니다. 자, 액티브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결국은 대학을 입학하든 대학원을 입학하든 나중에 취직을 하든 간에 라이팅, 스피킹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아이가 특정 분야의 도메인 날리지, 컨텐츠 곱하기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뭐로? 인터뷰 에세이로. 결국은 다 이걸로 합니다. 심지어 박사학위를 받을 때도 thesis, 근로 논문을 써야 됩니다. defense, 말로 자기의 논리가 왜 맞는지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 디펜스 해야 됩니다. 결국은. 자, 이제 세 번째로 기초적 실천. 이 부분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거예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배우신 그라마가 잘못 배운 게 엄청 많아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라틴어에 있는 어떤 개념을 영어에 담아서 그라마 이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그 말을 중국과 일본에서 한자로 번역하면서 의미 왜곡이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그 한자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또 왜곡돼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그 그라마를 통해서 던지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가 한국말로 그라마를 배우신 분들은 제가 그냥 과장할게요. 100% 잘못 배웠습니다. 100% 잘못 배웠습니다. 그게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반드시 보세요. 제가 몇 가지만 이 챕터는 하고 넘어갈게요. 단어 정복의 출발 명사. 단어를 왜 정복해야 될까요? 33,000 다 배워서 뭐 하게요? 센텐스를 만들지 못하는 vocabulary 공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단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다? 센텐스 만들려고. 센텐스 만들기 위해 필요한 단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어를 배운다라는 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semantics라는 측면에서 meaning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배웠던 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 게 잘못되었어요. 한국어 단어는 이것만 알면 돼요. 영어 단어는 이것만 알아서는 반도 이해 못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grammatical function이에요. 단어의 의미를 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어떤 측면에서 센텐스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라는 측면에서. 센텐스를 만들 수 있고 없고의 판가름은 그 워드가 가지고 있는 뭐에서 grammatical function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 채 단어를 본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grammatical function은 네이티브들은 상당 부분까지는 acquiring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이해를 시키기 위한 툴이 그라마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네이티브들도 이해하지 않으면 오록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센텐스의 완성이라고 해서 article과 agreement는 네이티브들도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거기서 판가름이 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좀 배운 사람이네. 그냥 미국 사람이라서 영어 안에 말하는 거, 글 쓰는 거에 article, agreement만 보면 판가름이 나요. 자, 그럼 단어 공부 어떻게 시킬까? 당연히 영영사전을 보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의미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도저히 그 의미를 영어로 못 알아들을 때 한영사전 보세요. 근데 한영사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걸 통해서 grammatical function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어의 원래 의미가 아닌 그거하고 비슷한 한국말의 의미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100% 알아차린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영영사전을 보라. 의미가 도저히 안 와닿을 때 예외적으로 참고하라. 영어사전을. 그리고 일정 단계가 되면 vocabulary 북을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수준별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SAT 시험을 본다. 나중에 GRE 시험을 본다. 거기에 나오는 빈초리 단어를 외우는 건 도움이 돼요. 다만 그 전에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 딕셔너리를 통해서 펑션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자, 예를 들면 구글 딕셔너리를 사용할 것을 많이 추천드려요. 구글 딕셔너리 정말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단어, 표제어 찾아보면 요즘 구글 딕셔너리가 좋은 게 learn to pronounce라고 해서 내가 pronunciation 해보는 거예요. 발음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음이 녹음되어서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평가도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반드시 구글링해서 단어를 찾는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 단어의 발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링을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저 세대 그리고 여러분들은 책으로 된 딕셔너리 나중에 전자사전 글자로만 맞잖아요. 근데 구글은 관련된 이미지도 나오죠. 관련된 동영상도 나오죠. 그 미닝을 이해하기에 훨씬 더 다채롭게 접근시켜줘요. 좋은 거예요. 다만 뭐는 grammatical function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눈 바짝 뜨고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영어 단어가 있을까요? 세상에?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참고로
옥스포드 사전에 표적으로 등재된 게 21만 8천여 단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미 4만 7천 단어 정도는 쓰이지 않는 죽은 단어이고요. 약 17만 1천 단어 정도가 지금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웹스터 사전에는 약 47만 개의 표제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다 알아야 될까요?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어 단어를 알아야 할까요?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될까요? 당연히 정답은 더 많이 알면 더 좋죠, 그죠? 더 좋죠. 근데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다? 1차적으로는 센텐스를 만들어서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센텐스를 넘어 패러 패시지 차원에서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가이드 해주는 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약 3,000 단어 정도를 알면 문자, 메시지, 신문, 블로그, 책, 영화 이런 걸 읽는데, 즉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의 95% 정도는 약 3,000 단어 정도면 해결된대요. 그리고 이 3,000 단어들 중에도 더 많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1,000 단어 정도만 알면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의 89% 정도가 가능하답니다. 보통 전형적인 네이티브 스피커의 경우에는 15,000에서 2만 단어 정도만 알면 충분히 잘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어의 미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알아야 된다? 펑션을 알아야 된다. 펑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단어를 아는 게 아니다. 그럼 자세한 건 나중에 다른 걸 보시고요. 제가 나운에 대한 얘기만 조금 설명할게요. 이 우리나라 문법 용어 중에 진짜 엉터리 많아요. 잘못 번역된 것 중에 유일하게 잘 번역된 단어가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운만 번역이 제대로 됐어요. 나머지 다 엉터리입니다. 잘못된 번역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책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나운은 원래 라틴어의 노맨이라서 말에서 왔는데요. 그 노맨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name이란 말의 어원입니다. 이걸 한자로 이름 명자를 써서 명사라고 적은 건 뭐 직역을 한 거예요. 잘 번역했습니다. 잘 번역했습니다. 전체 영어 보캐블러리 중에 나운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전체 50%를 차지합니다. 재밌는 거 두 번째로 많은 어휘가 뭐다? adjective, 형용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챕터 제가 적은 그 다음 챕터에 나오는데 adjective가 뭐냐면 noun을 modify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가장 많은 noun을 modify 해주는 거니까 두 번째로 많은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은 거. 그러니까 noun에 대한 이해가 워드 공부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워드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하면 동사를 알아야 돼요. 근데 동사라는 것도 사실은 엉터리 번역이에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verve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verve라는 라틴어에는 어디에도 액션, 움직임이라는 뜻은 없어요. verbum이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verve라는 말, verbum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word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단어란 말이에요. 동사의 원래 의미가 vocabulary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문장을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단어 공부의 전부, 완성이 바로 동사예요. 왜냐하면 문장의 뼈대, 척추에 해당되는 게 동사거든요. 이 동사의 기능을 알아야지만 명사를 꼽고 형용사를 꼽고 뭘 꽂는 거예요. 이 척추가 되는 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얼마나 중요하다? 동사가 단어라니까요, 바로. 동사가 가지고 있는 grammatical function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명사라는 건 우리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proper noun이 있어요. proper noun. 이걸 고유명사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도 엉터리 번역이에요. 이런 한자어, 이런 한국어가 아이들을 misleading 합니다. 그러니까 proper noun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강연하고 있는 이상혁. 이 사람한테만 proper한 단어가 있어요. 이상혁.
이상형이란 말을 저 사람한테 못 쓰는 거예요. 이 단어는 오로지 나에게만 프로퍼한 거예요. 1995년 1월 1일에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국제기구 WTO라는 게 있거든요. 걔한테만 붙일 수 있는 나운이 있는데 그게 WTO예요. 이게 프로퍼 나운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컨 랭귀지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영어 공부의 초기에는 프로퍼 나운에 대한 가르침, 공부는 안 중요해요.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거는 영어에 노출되는 정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어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냥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프로퍼 나운은. 그럼 두 번째, 커먼 나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보통 명사라고 번역했는데 완전 잘못된 번역이에요. 커먼 나운의 뜻이 뭐냐면 이상형이라는 프로퍼 나운, 김태경이라는 프로퍼 나운, 하정이라는 프로퍼 나운이 있어요. 이 프로퍼 나운에 이 대상에 common, 공통적으로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person. common noun이에요. common noun. 보통 명사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영어를 가르칠 때, 영어 워드를 가르칠 때 출발점이 뭐다? 명사를 가르치는 거네. 영어 단어를 공부시킬 때 센텐스 차원에서 단어를 모아서 문장을 만든다라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어 공부의 완성에 해당되는 건 동사다, verb다. 출발은 noun이다. 그 noun은 뭐를 가르쳐야 된다? common noun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 공부의 초기에는 뭐를 가르쳐야 된다? common noun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돼요. 자, 그 다음 abstract noun이라는 게 있죠. 뭐 이거는 그나마 번역이 직역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만지거나 냄새 맡거나 느낄 수 없지만 뭔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 intelligence라고 하죠. 만지거나 느끼거나 볼 수 없는데 뭔가 개인을 더 존중하고 시장을 더 존중하는 어떤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liberalism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추상적인 명사는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야지만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명사를 많이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나운의 핵심은 뭐다? 펑션이다. 모든 단어의 핵심은 펑션이다. 펑션을 모르면 그 단어의 30%, 40%도 이해한 게 아닙니다. 펑션을 이해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나운의 펑션은 카운터빌리티를 이해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한국어의 명사와 영어의 명사는 grammatical function이라는 측면에서 완전 달라요. 따라서 한국어의 명사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영어 나운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혼자만의 상상의 나를 계속 펴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영어 나운의 핵심은 뭐다? accountability다. accountability다. 그래서 우리가 accountability를 기준으로 명사를 countable noun, uncountable noun으로 나누죠. 야, 이걸 또 친절하게 중국과 일본에서 한자어로 불가산명사, 가산명사, 그것도 친절하게 한국어로 불가산명사, 가산명사. 우리 세대만 해도 여러분이나 저만 해도 한자어를 조금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불가산도 외래어이고요, 우주어이고요, 카운터블도 우주어예요. 왜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중국 애들, 일본 애들이 번역한 그 용어를 왜 할 필요가 있어요? 애들이 필요 없어요, 그거 전혀. 뭐를 알면 된다? 그냥 countable noun. 끝. accountability를 이해해야 돼. 끝. 더 말 붙이지 마세요. 이건 countable noun이거든. uncountable noun이거든. count라는 말을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차선책. 그래도 못 알아듣는 옛날 사람들 위해선 이게 셀 수 있는 거고요.
셀 수 없는 거, 오케이, 그건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자식 표현 중에 완전히 엉터리가 많아요. 자, 그럼 보세요. 영어 나온과 한국어 명사는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르다. 예를 들어서 I bought 2 books yesterday.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밑에를 보면 나는 어제 책 2권들을 구매했습니다. 이상하잖아. 뭐의 문제일까요? 영어의 book과 한국어 책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어의 book과 한국어 책은 완전 달라요. 어떤 측면에서? grammatical function이란 측면에서. 비슷한 점도 있어요. 뭐가 비슷할까요? meaning이라는 측면에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그 참고로 그 서양 역사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책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을 흔히 토마스 아퀴나스라 그래요.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보셨나요? 12세기의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그게 서양 사람들이 쓴 책 중에 제일 많대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 약간 그 우리 스스로 자뻑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 신학대전보다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더 많은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국뽕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정약용 선생의 책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책하고는 달라요, 약간. 그래서 요걸 몇 권으로 볼지라는 카운트가 조금 지금의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이해되시죠? 책! 지금 우리가 책을, 똑똑영어 책, 저것도 영어로 book이라고 하는데, 원래 한자, 원래부터 썼던 책은 저거 약간 달라요, 미닝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나는 어제 책 2권을 도서관에서 빌렸다.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I borrowed 2 books 하면 틀렸어요. 이건 이상하잖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명사는 meaning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grammatical function이 중요하다. 그 function의 핵심은 뭐다? accountability이다. 이게 왜 중요하다? 결국 단어를 배우는 이유는 뭐 하려고? 센텐스 만들려고. 센텐스를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건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이런 말, 너 love가 뭔지 아니? 라고 질문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이씨, 나를 무시하나? 내가 고등교육까지 받았고 대학도 나왔는데 love가 사랑이지? 사랑일까요? 일까요? love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똑똑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겁니다. love와 사랑은 같지 않다. 왜? 예를 들어서 I am in love with you 라고 하면 이 love는 뭐하고 어떤 측면에서 같다? grammatical function이라는 측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와 비슷하다. 비슷하다. 근데 예를 들어서 I met a true love라고 하면 이 love는 accountability가 생겼네요. 그럼 이 love는 우리가 아는 그 love가 아니에요. 이 love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화된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한국말에는 왜 아티클이 없을까요? 한국말에는 그 명사가 accountability라는 grammatical function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측면에서, 언어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어가 영어보다 덜 발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가 저급해, 그 말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문장의 완성, 관사와 일치. 이 부분이 네이티브들도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이 오록이 나는 분야예요. 저 사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판가름이 나는 게 네이티브들이 쓴 글, 말을 보면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이 article과 agreement가 바로 sentence가 complete하게 완성되었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두 가지 포인트예요. 한국말에 없는 개념입니다. 영어의 article은 라틴어의 artus라는 말을 썼어요. artus라는 뜻이 뭐냐면 joint, fit together,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rticle은 붙여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뭐에 붙어 있는 거? 워드의 출발에 해당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noun에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article의 뜻이 뭐다? 명사에 붙어 있는 거. 근데 이 한자어 번역이 좋게 해석하면 칭찬해 줄 만한 대목이 있어요. 관이라고 한자로 번역했죠. 저 관이 뭔가요? 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의관을 정비한다 이러잖아요. 옛날은 우리가 유교시대 때는 옷을 입고 관을 안 쓰고 나가는 건 마치 벌거벗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소중한 머리에 관을 안 쓰고 나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벌거벗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이 쌍놈이 나는 거예요. 아티클이 뭐다? 머리에 해당하는 명사에 씌우는 관에 해당되는 거야. 너무 좋게 해석해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한자를 요즘 애들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알 필요가 없어요. 아티클은 아티클이다. 아티클은 뭐 하는 거다? noun에 attach 되는 거다. 왜? noun은 countability가 중요하거든. 그 countability를 드러내는 attachment가 뭐다? article이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잘 하시는 것처럼 noun, 그러니까 article을 이해하려면 noun을 알아야 돼. noun이 define 되었느냐, define 되지 않았느냐. 만약 define 되었다면 definite article 더를 붙여주는 거예요. define 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돼요. countability가 있느냐 없느냐. define 되지 않았는데 countability가 있으면 noun을 붙이는 거예요. define 되었는데 countability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붙이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자, 근데 이게 아티클이 너무 쉬운 것 같죠? 그럼 그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이 아티클 때문에 생기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아주 다이내믹하게 움직여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responsibility 이건 이제 accountability도 없고 define 되지 않아서 그냥 없이 썼어요. argument라는 말은 밀턴 프리드만의 아규먼트인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아담 스미스가 한 말이 아니라 밀턴 프리드만이 define 되었다고 더를 적은 거예요. 밑에는 help라는 단어를 적었는데 원래 help는 그러니까 모든 명사는 countability가 있게도 쓰이고 없게도 쓰여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grammatical function이 변함에 따라서 의미와 뉘앙스의 차이가 바뀌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다이내믹한 변화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a help는 도와주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 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responsibilities, 위에 responsibility는 accountability가 없죠. 여기 있어요. 여기에 responsibility는 뭐다? responsibility를 지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 조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컨텍스트에서 이게 뭐 정해지기도 하죠. a book, the book, define 되었다, 안 되었다. 또 뭐 interesting, very interesting 이라는 modifier를 붙였지만 어를 붙여서 define 되지 않은 거, 어를 붙여서 더를 붙여서 define 된다, 되지 않는다의 뉘앙스 차이를 만들어내죠. 자, 여기 또 재밌는데 컨텍스트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 언어 사회, 역사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the sun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잖아. 달 옆에 있는 거. 근데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태양이 많잖아요. sun이라고 써야 되겠죠? 근데 그 역사적 맥락에서 그냥 the sun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 태양. 우리 아침에 떴던 저거 너하고 나 사이에 define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워시머신이다, 레프리제이터라 왜 더를 붙일까요? 예전에 우리 문화적으로 보면 지금은 집에 냉장고가 2대, 3대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세탁기에 너 1층에 있는 세탁기 아니면 밖에 있는 세탁기 이런 상태라면 어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세탁기 갖다 놔. 야, 냉장고에 있잖아. 너하고 나 사이 아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 야, 교회 가자. 어머니 오늘은 어느 교회 가려고요? 너 나 다니는 교회 알잖아. 그러니까 더를 붙이는 거예요.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맥락상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리폼 하는 거 많죠. 근데 마틴 루터, 존 켈빈과 같은 사람이 했던 그 리포메이션 더를 붙이죠. 또 abolish, 제도를 철폐한 건 많죠, 그죠? 근데 더를 붙이고 대문자를 써서 뭔가요? abolish 한 거죠. 그거 제일 잘한 거, 노예제도 철폐한 거. 독립한 거 많죠, 그죠? 그거 1776년에 미국 독립한 거. 그거 2001년 9/11 그 사건. 이것도 역사적인 문화적인 맥락에서 define 되는 것들도 있어요. 자, agreement. 한국어에도 agreement가 있어요. 한국어에 article은 없어요. 근데 한국어에 agreement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어는 영어만큼 agreement에 민감하지 못해요. 민감도가 영어가 훨씬 심각해요. 영어는 agreement가 되고 안 되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국어는 그거만큼 민감하지 않아요. 한국어에서의 agreement는 이것만 지키면 돼요. 문장에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 나머지는 한국어에서 agreement 때문에 문제가 거의 안 생겨요. 근데 영어는 3가지가 있어요. 주어와 동사가 agree 해야 돼요. noun과 pronoun이 agree 해야 돼요. verb와 adverb, 시간을 나타내는 adverb가 agree 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corporation이라는 플루럴을 썼으면 create이라는 플루럴을 써야 된다는 거고요. executive라는 싱귤러를 썼으면 there가 아니라 his나 her와 같은 싱귤러를 써야 된다는 거고요. for the past 40 years라고 하면 was가 아니라 has been이라는 이 time adverb와 동사의 agreement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챕터 4가 사실은 제일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이거 꼭 한번 사랑하는 자녀와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 이거 배우면 나중에 학원 웹사이트 할 때, 학원 홍보물 만들 때 엄청 써먹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논리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문장을 모아서 패러 패시지를 만드는 규칙이에요. 논리적인 게 뭐냐면 문장을 만들어서 패러 패시지를 조합했는데 그거 그럴듯하네, 그거 말 되네 라고 만들어지는 원칙이, 규칙이 로직이에요. 이 로직이라는 개념은 영어를 쓰는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한 개념이에요. 문화 역사적으로 그들의 DNA 속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없어요, 이 개념이. 근데 문장을 넘어서 패러 패시지를 조합하는 규칙, 논리적으로 말하거나 논리적인 글을 쓰는 규칙이 지금 서구에서 수천 년간 따라왔던 이 원칙을 다 따르고 있어요. 이 원칙을. 예를 들어서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당나라 때 황소의 난이 일어나서 황소한테 너 그런 나쁜 짓 하지 말고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라는 토황소 경문이라는 글을 써서 유명해졌어요. 최치원이 토황소 경문이라는 글을 쓰는 방식, 설득하는 논리적인 글이에요. 그 형식대로 우리가
한국어나 영어로 말을 하거나 글을 하면 어떨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한자를 기반으로 한 그 시대에 적용되었던 문장과 패러를 조합하는 규칙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따르는 규칙은 뭐냐 하면 서양에서 라직이라는 지난 수천 년간 따라왔던 이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들의 문화 속에 있어요, 이 DNA가. 우리는 없어요. 이 논이라는 한자어로 우리가 논리라고 번역하는 게 어디서 왔냐면 논리라는 한자어는 원래 한자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서양의 그 개념에 가장 비슷한 걸 한자어로 따온 거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개념인지 책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세요. 반드시. 자, 결론만 얘기를 하면 logic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로고스라는 말은 reason, 이유라는 말도 되고 이성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게 뭐냐면 이성과 합리성에 맞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성에 맞는 것. 또 다른 말로 논리라는 건 reason,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논리라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로고스라는 측면에서 acceptable 하다, agreeable 하다. 아, 네가 말하는 그런 이유를 근거로 들어보니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논리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과 글이 아, 네가 아동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왜 엄마가 지금 밥을 당장 지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설명을 들어보니 그래, 미안하네. 내가 지금 밥을 짓는 게 맞을 것 같네?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인 거예요. 자, 언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센텐스를 모아서 패러그래프를 조합하는 규칙이 논리예요. 패러그래프를 모아서 패시지를 조합하는 규칙이 논리예요. 그럼 이걸 잘하려면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opinion, 의견과 fact, 사실이라는 걸 구분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사실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 true이면, 참이면 받아들이고 거짓이면 안 받아들여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팩트 체크를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왜?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엄마, 지금 당장 밥을 지어야겠어요. 왜? 아동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엄마, 지금 당장 지으셔야 되겠는데요. 왜? 1948년 UN 아동인권 협약에 따르면 최소한의 의식주는 엄마, 아빠가 해결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아, 그런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보니까 너의 인권이 참 중요하네. 그런 측면에서 미안, 엄마가 지금 밥 지으러 갈게. 이해되세요? 팩트와 오피니언을 구분하고 오피니언에 대해서는 항상 뭐? 왜? 라고 질문해야 돼요. 항상 왜냐하면 훈련시켜야 돼요. 네이티브 애들은, 어린애들은 공교육을 받으면서부터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하면서부터 늘 하는 게 뭐냐면 because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버려요. 그 자꾸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부모들은 학교에서는 what 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게 뭘까? 프랑스 대혁명 끝.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소크라틱 메소드라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왜라는 질문을 던져라. 논리라는 건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책이 있으면 이 책의 저자의 의견은 이거야. 이 책의 저자는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 이게 논리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 나는 어떤 의견이야.
나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생각해. 논리적 표현, 이게 바로 말이 되면 인터뷰, 발표, 토론, 글이 되면 에세이, 논문, 책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화두만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패시지 차원에서 의사 전달을 하려면 어떤 논란이 있는 주제, 이슈에 대한 나의 thesis, 나의 의견을 결정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거 연습을 시켜야 돼요. 내 생각을 결정짓는 연습. 그래서 이슈와 thesis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 relevance 테스트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런 의견이야. 왜냐하면 이런 측면에서라는 topic, 소주제를 가지는 연습. 왜냐하면 이런 근거를 기반으로 support. 그러니까 thesis와 topic과 support 간에 끊임없이 왜냐하면의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걸 흔히 논증성 평가라고 해서 Y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시했던 여러 측면, 아동인권이라는 측면, 부모의 의무라는 측면, 원만한 부부관계라는 측면, 이 측면과 측면이 서로 패러럴한지, 균형성 평가. 그러니까 요 빨간색 세 가지를 끊임없이 고민해보는 게 논리라는 틀을 짜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더 잘하려면 7월 1일 날 인쇄가 들어가는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닥터리의 논리적 글쓰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여기에 더 넘어가서 subjectivity, consistency, accuracy, originality, conciseness라고 해서 5가지 추가적인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더 논리적인 말과 글을 쓰려면. 아까 우리가 그 4C 말고 collaboration, creativity 이런 얘기가 있었죠. 관련된 얘기들도 이 책에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thesis와 topic과 supports 간의 왜냐하면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었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기 위해서 또 책이 한 권 나오는데요. 그게 닥터리의 오류와 편향을 넘어선 논증이라는 제목의 책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꼭 사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검증, 이제 나머지 부분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선 내가 향상시킨 언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제일 좋은 건 토플이에요. 그래서 토플은 언어 능력의 향상, 시험 결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1순위로 추천드리고요. 토익은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지금 당장 취직해야 되는데 언어 능력을 올리기는 늦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 그럼 차선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중고등학생이 저거 공부하고 있으면 될까요? 뜯어 말려야 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 자세하게 다 설명했습니다. 탭스, 지금 당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근데 나는 국내과다. 탭스 차선책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고등학생들한테 탭스 절대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절대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설명 자세하게 다 제가 해놓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탭스를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가 수능 영어에 도움이 된대요. 수능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왜 탭스를 가지고 하나요? 탭스는 절대로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책을 꼭 읽어보세요. 다음, IELTS도 요즘 토플과 비슷한 만큼 괜찮은 시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쓰거나 말을 하는 거예요. 에세이와 인터뷰를 끊임없이 쓰도록 해주는 게 말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챕터 6가 이제 1차적으로 단어를 모아서 문장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문장을 넘어 패러 패시지 차원에서 읽고 듣고 쓰고 말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갖추어졌다라면 한마디로 말하면 logic이라는 논리, 언어 논리력이 있다면 이 말이에요. 언어 논리력이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대고대 합격의 지름길 영어로 대학 가기. 엄청 쉽게 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사례, 부산의 해운대구의 학생, 그 학생이 바로 이
제도로 들어온 학생들을 쳐다보고 깜짝 놀라서 좌절했던 겁니다. 이거 말고 또 미국으로 유학할 때 보는 SAT도 결국 뭐냐면 문장을 넘어서는 언어 논리력을 검증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대학원 입학할 때 보는 GRE, LSH, GMAT, MCAT도 다 언어 논리력을 검증하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공부 잘하려면 thesis,를 잘 써야 되거든요. 이게 뭔지. 그리고 취업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또 이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넘어서는 언어 논리력이 있는데 그걸 영어로 할 수 있다.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평생 동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여러분들 자녀에게 우리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좌절하면서 어렵게 했던 부분이 있지만 내 아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영어 공부만큼은 똑똑하게 시켜서 이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박지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동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역할은 박지성을 키워낼 수 있는 히딩크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선동열을 키워낼 수 있는 김웅용 감독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못 보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